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대면 조사가 이뤄진 배경과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분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면서 중앙지검 관할 내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 아마 전직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양숙 여사라든지 또 이순자 여사라든지 이 두 분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검찰청사에서 비공개리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환 사실이 언론이나 공개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검찰청사에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또 나갈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중앙지검 관할이라고 하면 서울 동서남북 이 지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 지역 안에 있는 정부의 어떤 보안청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데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현재 있는 정부 청사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서 어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는 일단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실에 일단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시간을 살펴보면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쯤까지 대략 12시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새벽 심야 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진 건데 김 여사도 이 심야 조사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질문의 연속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 질문에 또 보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를 끊고 다음에 소환하게 되면 그 질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소거리를 준비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심야 일관성 있게 한 번에 조사를 끝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김 여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고, 서로 간의 의사가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1시까지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저 조사는 아무래도 일단 여러 가지 뭐 특혜 시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소환 조사거든요. 방식 자체는 방문 조사가 아니고, 그리고 서면 조사가 아니고 또 대면 조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장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제3곳이라고 하지만 그 제3의 장소라는 게 민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단순한 대면 소환 조사다 이렇게 명명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조사 방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남겼다. 일단 시기, 장소 다 문제입니다. 일단은 휴일날 이렇게 오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본인이 그 원해서 한 것처럼 그게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고, 장소 같은 경우에 역대 무슨 보안이나 아니면은 뭐 경호상의 안전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도 다 중앙지검에 섰습니다. 이것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주겠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좀 안 되죠. 지금 전직 대통령들도 다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혜라는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패싱하고 임의로 진행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까지도 겹쳐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고, 자, 어느 정도 이제 이 논란이 좀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사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디올백 명품백 수수 관련 이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총선에서 드러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민심,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뒤에도 얘기해 보겠지만 국내인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작년 2023년 법무장관 그 퇴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에서 법 앞엔 예외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전격적으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후에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계속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왜 이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랑 명품백 의혹을 동시 수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사를 여러 번 부르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사 소환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랑 또다시 갈등을 불거지는 거 아니냐.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김 여사 측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일체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 측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2심이 이제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문제는 지금 특검 문제가 지금 현재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검찰의 수사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예. 직접적인 것은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예. 9월 달이면 끝나는데 예. 차기 검찰총장이 아마 지명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이원석 총장이 본인이 공약했듯이 자신의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퇴기를 갖다가 이제 7월이 가기 전에 이 사건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을 아마 목표로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여당의 전당대회가 예.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 어떤 이 중간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한 번 논란이 됐을 겁니다. 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고 23일 날이면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 등등등을 고려해서 예. 아마 이제 어제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조금 전 살짝 말씀하셨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그러니까 조사 시작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오후 1시 30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총장에게 대한 보고는 저녁 8시 30분에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보고 그 결제 개선상 그대로 따라서 한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됐잖아요. 예. 당시 윤석열 총장일 때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단 말이죠. 그것이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결재도 받을 수 없고. 다만 이제 사건 자체가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병합돼 있잖아요. 조사 자체는. 예. 근데 두 가지 병합돼 있다 해서 예를 들면 가방 문제는 지금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한 번 조사하는데 그 조사 시기와 일정을 갖다가 관념적으로 별도의 사건이 이건 보고해야 된다.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팀 내지 중앙지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수사지휘권 배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었지 않겠는가.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총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보고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 뭐 패싱 논란도 있어요. 검찰총장 패싱한 거 아니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단독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수사권의 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것도 나름의 이유라고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명품백 수수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이런 그 소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사후에 보고했다. 뭐 이거는 뭐 선수사 후 보고 이런 거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사실상 패싱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원석 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게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결재도 총장한테 맞지 않는 거고요. 다만 명품백 관련돼서는 결재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결재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사 방식과 조사 일시에 대해서 말 안 했다고 해서 총장 패싱이다. 그건 아직까지 성립되는 게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총장하고 협의 없이 이거 사건 처리 방향을 정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검찰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고 또 지휘권 자체에 대한 배제 여부 또 사전 결재, 사후 결재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부족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처럼이라면 대검에서 그 반응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대검에서 나온 반응은 뭐냐면 이원석 총장이 깊이 고심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전에 어떤 그 내부 보고라든지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됐었다면 이런 보고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왔겠죠. 깊이 고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보면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제 이 조사 쟁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검찰은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 명품백 의혹 사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사건은 선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백을 수수했느니 이게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의혹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한 배경 일단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두 번 소환, 세 번 소환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한참 됐어요. 한 4년 된 건데 이미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 그 9월 12일이면 항소심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존에 왜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느냐.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성윤 전 의원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팀에서는 3번 정도 이거 무혐의 내야 되겠다라고 결재를 올리면 결재를 하지 않고 휴가도 내고 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결론 안 내고 있다가 이제 그 이유로 된 것이 뭐냐면 항소심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단 말이죠. 근데 항소심이 이제 9월 12일에 잡혔기 때문에 그 전에 기초조사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명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성숙된 거죠. 기존에 최재형 목사를 2번씩 불러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들도 거기에 배석했거나 기다리고 있던 행정관들도 다 조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방송을 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해당 방송에 연결시켰던 기자도 다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두 사건 모두 한 사건 너무 늦어졌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조사가 마무리돼서 거의 이제 핵심 피의자로 돼 있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조사 시점에 두 개가 맞았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한 12시간 가량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좀 더 할애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돼 왔고 수사의 어떤 내용 자체가 이미 뭐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서면 조사는 이제 이루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 특히 이제 이 관련된 이 피고인들의 어떤 검찰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어떤 차이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아마 질문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이 들고,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됐지만 이 문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가 이거를 수령할 경우에 어떤 처벌 조항이 일단 없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제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청탁을 하려고 줄 서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이 아니라 행정관들의 가방이었고 행정관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냐.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면 수사의 비중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꽤 오랜 시간을 했고 명품백 문제는 관련된 어떤 증거는 이거는 뭐 명확하게 몇 개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고발된 사안이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해온 건데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경에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제 그 서면 답변서를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게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그 서면 답변서를 아마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이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건뿐만 아니라 사실 명품백 수수 관련된 이 의혹 역시 검찰에서 조사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고, 뭐 인사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사청탁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실, 지금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럼 그 대통령실 인사 라인은 어떻게 관여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없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수사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이번 그 대면 조사 이것만으로는 국민들께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느끼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뭐 서면 답변서를 근거로 해서 뭐 13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한 수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만남을 가졌고 2023년 11월 서울의 소리에서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5월 검찰이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했고 이제 어제 김 여사가 조사를 받은 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저런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어제 어떤 질문을 주로 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받은 목적이라든지 만남의 경위라든지 그 이후에 처리 방안, 처리한 것까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지금 그 조사는 저는 그 혐의를 털어주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용 조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명품백 같은 경우에도 저 명품백이 작년 11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에 올 1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반응이 뭐였냐면 저 백은 대통령의 기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불과 며칠 뒤에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께서는 이것을 돌려주게 되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난 6월 달에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또 얘기를 했습니까? 외국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여사께서 저 백에 관련돼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저 명품백이 과연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주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그 검찰에서 이제 저 백의 성격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제의 조사에서 과연 다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것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차곡차곡 그런 여사의 이 그 혐의를 털어주기 위한 그런 조사의 수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털어주기, 뭐 봐주기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명품 가방 영상이 공개된 지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다소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좀 더 빨리 진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만시지탄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어떤 실체, 처음에 이제 양평이 고향이시거든요. 예. 아버님도 양평 출신인데 최재형 목사도 양평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인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핑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문자를 보내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당시에 관저가 완공되기 전에 그때 이제 이 서초동에 있는 이제 본인의 사무실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당시에 이제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제 기획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뭐냐면 계속 이제 이 명품백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백을 들고 나오는 시점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명백하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1년이 가까워지도록 사실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제 뒤늦게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했는데 만약 이게 공개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그때 해명 또 이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 이걸 했더라면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저는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봤지만 이 사과 여부에 대한 어떤 논쟁거리들 또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거 관련된 지금 진술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철규 의원은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명품백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 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포장지를 뜯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진술은 포장지를 뜯었다라는 또 진술이 변호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일관되지 못하냐 진술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통령실의 어떤 지금 김 여사를 어떤 보좌하는 보좌진들이나 이게 지금 이부 속실이 없다 보니까 예. 이거를 뭔가 좀 일관되게 어떤 법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어떤 진술을 일관됐더라면 국민들이 좀 의혹이 크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문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좌하던 행정관이 옷과 스카프 사진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주기 위해 대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거는 저 해명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본인 말고도 최재형 목사 말이 나 말고도 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뭐 모종의 보고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해명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다만 저 여러 가지 해명이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받았을 때는 돌려주라고 했을 수 있죠. 그때는 법리 검토를 안 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하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약간의 얘기는 다르지만 예. 그 뒤에 이게 뭐 본인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또는 대통령 기록물법 등에 보면 이게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기 전이라도 이건 바로 받는 순간에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권익위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받는 순간에 국가로 소유로 귀속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는 얘기하는 순서대로 보니까 마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짜맞추기식 진술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살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순서대로 보면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 여사 측의 옷과 스카프 사진을 검찰에 제출하자
최재형 목사는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을 요구하던데 김 여사 측 입장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 조모 행정관이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옷과 스카프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면세점 에코백의 서류 보고서와 서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와 문서들은 극도로 안보 보안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외부로 유출 아무리 관사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가져갈 때 그 상식적으로 그 면세점 에코백에 넣어서 간다? 저는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옷과 스카프를 제출한 것, 그 조모 행정관이 그 당시에 그 에코백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 목사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많았다. 다른 사람들도 뭔가 부탁을 하러 온 것 같았다. 이 의혹을 뭔가 말끔하게 털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이나 지금 아마 대통령실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변호인 측을 통해서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해명하기 위한 제시들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명품 실문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방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또 갑론을박이 이어왔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자, 이 검찰이 결국에는 이 명물 실물 가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성격이 뭐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 보셨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기록물일 경우에는 고법부장이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만 지금 이게 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근데 지금 검찰이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록물로 아직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제 보좌진에게 이거 바로 좀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좌진은 자기가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고서 부적절해서 그냥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의 면책 여부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좌진은 과연 그러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보관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포장지는 뜯어봤다, 내용물이. 다시 싸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장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이 내용물이 뭔지를 확인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 선물이라서 그냥 부적절한 선물이라서 바로 그냥 돌려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봤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본 행위 자체가 이거는 뭔가 선물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조사가 어제 저는 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 여사 측 입장에 따르면 김 여사가 그걸 받고 면전에서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니까 나중에 직원에게 반환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직원이 실수로 돌려주지 못해서 그대로 보관해왔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러면 그 지시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검찰이 확인하게 될까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까? 구두로 했을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가방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포장지만 뜯었다가 다시 포장지를 덮어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그 가방을 한 번이라도 활용을 했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22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돌려주지 못했다, 그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럼 그 행정관인데 그 행정관이 지금도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했던 행정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동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작년 11월 달에 이 내용이 공개됐을 때 확인하고 내용을 알았다 그러는데 그때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매해 보고되어야 되는 그런 날짜들이 있습니다. 22년도 9월 달 거라면 23년도 8월 말까지는 대통령 기록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하지 않고 올해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운영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올해 말까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아니 받은 건 벌써 2년 전인데 올해 말까지 판단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실제 법령은 그런데요. 실제 실무상 지정 행위가 그렇게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그랬고 지지난 정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하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저로 유출했던 그 부분도 그런 식의 문제가 됐던 거고, 이게 그러니까 원래 받는 순간에 또는 쓰는 순간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정행위를 하고 나서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 원칙은 이렇게 되지만 실무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다툼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또 그렇게 혼재돼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오해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로 기록물을 옮겼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사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선물을 옮긴 건 아니에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는 장비를 사저에다가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누가 오해하겠습니까? 선물을 옮겼다고.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 지난 5월 김 여사 문제 관련 사과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묵은 이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식이든지 이제 출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이슈들이 보면 그동안 이제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가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이슈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또 이제 지금 특검법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특검법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제 어떤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국정에 중요한 지금 걸림돌이 됐다는 문제예요. 즉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문제가 이게 될 경우에 그러면 비서실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이게 사실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의 문제는 일단 중요한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벌써 보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벌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지금 논란이 불러일으켰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이게 지금 갖춰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그냥 대통령 개인의 문제다, 부인의 문제다 이렇게만 넘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전면적으로 여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 방법,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보셨지만 해명이 자꾸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문제에 대해서 정직이 최선입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그냥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저는 반면교사가
지금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로 인해서 좀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지금 과정들을 통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뭔가 덮으려고 하는 의혹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의혹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행정관이 실수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행정관이 본인이 모시는 대통령 부인이 그 부적절한 물건을 받았는데 반환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이행하지 않았다. 근데 그 직원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그 대통령실 안에서도 실세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이 호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으로서 뭐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결정적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런 행정관에게 뭔가 그 혐의를 더 씌우고 책임을 몰아가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국민들께서 더 화를 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특검까지 운운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비현실적인 거죠.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는 일단 1심이 났어요. 1심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2심 과정에서 검찰이 전주에 대해서도 그 전주라는 사람이 이제 손모씨인데 100억대 정도의 차입금을 넣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2심에 와가지고는 공모 혐의로, 방조 혐의로 또 공소장을 변경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2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검찰의 태도 내지 바뀔 것 같은데, 문제는 권오수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주가 조작의 목적이 뭐냐면 주가 부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주가를 띄우는 거였죠. 이게 시세 조정인데, 근데 거기에 참여한 전주들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띄워서 팔고 나오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의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측은 주가를 팔고 나와서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전주가 과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전주기 때문에 전주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지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김 여사 조사가 뭐 그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뭐 김 여사 조사하고 그 판결은 아마 다른 사안으로 이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판결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전주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김 여사의 오히려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다른 전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역할을 한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뭐 꼬리 자르기다, 뭐 봐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의 이 당권 주자들마저도 김 여사의 사과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김 여사 측은 꼬리 자르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아니, 꼬리 자르기 하면 그 꼬리 잘리는 꼬리는 원래 처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몸통이 받을 처벌을 꼬리가 대신 받는다. 이게 꼬리 자르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성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우리가 경험치에 의할 때 확률이 항상 높은 것이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다는 것 같고 실제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사실 인정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고, 예를 들면요, 행정관이 내가 그 사실 깜빡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럼 그 진술이 맞는지에 대해서 수사 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황적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염려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알선 수재,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려고 저 물건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은 대통령에 관련된 조사도 할 거 아니에요. 김 여사한테 물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증이 안 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꼬리 자르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저게 뭔가 사실이 밖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입을 맞춰서 비난 가능성을 줄이려는 꼬리 자르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사실이 다 나갔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돼 가지고 이게 백을 받고 어떤 뭐 김창준 미 상원의원의 하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다는 거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꼬리 자르게 할 동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 반응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여야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습니다.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입니다. 수년간 소환 조사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수를 연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체계 그 위에 존재합니까?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겁니까? 네, 민주당 반응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청문회가 또 진행 중이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 청문회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 청문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출석 요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마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찰의 그 대면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 나갈 필요가 없다. 아마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뭔가 비협조적인 국회 1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해서 국회 청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전에 처음에 다뤘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출석한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전직과 현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출직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싶은데요. 선출직 공직자,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도 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비공개 조사를 받고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현직, 전직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저는 선출된 공무원들도 받는 주권자들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고 소환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직 영부인 중에서는 이제 권양숙 여사 분도 서면 조사 한번 받고 방문 조사를 받으신 적도 있고, 물론 소환 조사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인 민주당의 의원들 몇 분은 돈봉투 사건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있어요. 서면 조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받아야죠. 네,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논평도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해서 위법적이고 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청문회 관련 의견도 또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문회를 140만 명이 서명하면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참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참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 탄핵은요 정말 우리 헌법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청원이라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은요 그 요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임 중 벌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청원에 올라간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입법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청원에 대한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들 아무리 청원해봤자 청문회 안 엽니다. 근데 왜 이것만 열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 무리한 청문회를 연 것인데, 지난 19일 날 열었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었죠? 26일 날 또 연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켜서 자꾸 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이런 식의 저는 전례를 남기면 굉장히 우리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26일에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지난번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의결할 때 19일 한 번, 26일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이 됐고요. 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날 청문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같이 이 청문회를 진행했던 점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군은 조금 전 1시부터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을 서부, 중부, 동부 모든 전선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인간 자체가 돼야죠.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이 모바일 투표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보다는 7%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자, 이 떨어진 투표율 뭐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정치인들하고 일단 밥도 먹지 말고 그리고 서로 문자도 하지 말고 그냥 문자할 때는 서로 각서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들 어떻게 한 가족, 한 어떤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 선거 때 다들 고생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선거 패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제 누구는 이렇게 패배했고 누구는 패배했고 나는 이겼어 라고 한다든지 자기 혼자 이겼습니까? 거기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겼고 당신 둘은 다 패배했어 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 인간적 의리를 중요시한다든지 자, 이게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의 지금 속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도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제다, 우리는 뭐 한 팀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딱 전당대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했고 문자 했고 뭐 했고 온갖 지금 다 폭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투표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도 투표할 맛이 안 날 거예요. 바로 이 지금 7% 났다는 거 물론 이제 오늘부터 ARS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품격 그리고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큰 실망을 주고 있다. 네. 어떻게 한 정당에 있어서 자신들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뭘 나쁘고 뭘 잘못했어라는 걸 가지고 시종일관 전당대회를 치렀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정말 정당한 저는 이 전당대회인지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만약에 유불리를 따진다면 후보들 4명 가운데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좀 저는 예전에는 무슨 뭐 조직표 운운했는데요. 예. 사실은 요즘 조직표 없습니다. 조직표 있으면 여당이 이렇게 선거에 패배했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당협위원장에 물어보면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요. 집권 여당에 지금 뭐 이 국민의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선거를 다 패배했기 때문에 거의 조직이 다 붕괴가 됐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조직표라기보다는 실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좀 혐오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때 45%, 김기현 대표 때 55%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아마 그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맹 비판을 해주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보시기에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그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자폭대회, 자해대회
분당대회 이렇게 아주 험하게 평가들을 많이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매우 큰 실망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더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뭉치는 전당대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 상황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치닫게 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투표율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낮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 조직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조직표가 움직이려면 90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90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미래 권력이 누구일 것인가, 당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지지층의 전략적 평가들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것과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먼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후보는 목표로 삼은 투표율 65%에는 못 미치지만 1차 경선에서 결론이 날 걸로 자신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성춘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선 갑니까? 아니면 결선 갑니까? 아니면 1차에서 끝납니까? 저는 결선 안 갈 걸로 보여집니다. 안 간다. 1차에서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뚝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 선거판을 좀 이렇게 얼룩지게 만들어서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좀 느슨한 지지층들의 투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네거티브 전략이 사실 그 로마의 집정관 선거 때부터 이루어졌던 전략이고 그때부터 잘 먹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로 이어진 건 맞는데 지금 제가 제3자가 봤을 때 지금 네거티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우리 한동훈 후보가 이런 안 좋은 점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희룡 후보를 그래도 지지했던 사람들이 좀 뭔가 이 전체 선거를 좀 얼룩판으로 뭔가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그 원희룡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도 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참 많이 한 이번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냥 투표율만 떨어졌을 뿐이지 내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막판에 관심을 끈 거는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조 부탁 논란이었는데 판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논란 때문에 결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논란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이런 부분이었다고 설명하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죠. 본인한테 부탁한 것 자체가. 그리고 법무장관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 얘기 때문에 화면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그분들은 의원 배지를 던질 정도의 절실함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저 것들이, 장면이죠.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이 소환되기 때문에 저거는 감성적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성적 기대가 저 부분 때문에 약간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뭐 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선까지는 가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 나경원과 원희룡 후보가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만약 이제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면 이 한 후보에게 협공을 가했던 어떻게 보면 나원연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연대가 형성될까요? 뭐 형식적인 어떤 면에서 뭐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두 후보의 성향과 어떤 입장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반한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단련이 된 분들이거든요. 당원이란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3년을 어떻게 잘 이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정권의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당원들은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보다는 미래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좀 오히려 포커스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 분들 중에서 차기 권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 뭐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 안정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화가 돼서 뭔가 새로운 어떤 활력을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저는 아마 당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분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 중이죠. 어제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많이 득표한 거 아닌가요? 뭐 예상했던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 예. 제주에서는 한 82% 정도, 예. 또 인천에서는 93%,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강원에서는 강원, 예. 90%, 예.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한 9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의 당대표를 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그 과오를 가지고 당을 이끌지 않았다라는 평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권 전체가 190석이 넘는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차피 당내에서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 가장 역량이 있고 다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한 이상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 지도력으로 가지고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당원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두관 후보라든가 김진수 후보가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달 동안 더 좀 파이팅해서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합동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 당내 현안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도층 외양 확장을 노린 걸까요? 아니면 뭐 승자의 여유라고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겠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워낙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좀 비교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라는 목적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그 내용에 뭔가 이 정치적 현안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적 현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으로서 좀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는지 좀 차기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민생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수의 힘을 활용하겠다, 국민들께 그런 설득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정책적인 부분, 민생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없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진정한 경쟁을 할 뿐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검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증 요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네거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과연 전당대회가 있을 수, 물론 과도한 인격 비방적 네거티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위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적 네거티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조국 전 대표가 99.9% 찬성률로 대표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위원님, 99.9% 가능한 수치입니까? 그래서 99.9%면 순도 이게 거의 뭐 그런 수치인데 그게 참 정당 투표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뭐 모르겠어요. 0.1%는 누군지 좀 그게 더 궁금해요. 99.9%보다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정당은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물론 뭐 조국과 자신 이름 조국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인 정당이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에서 좀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이 뭐 다른 데와 좀 비교가 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정당은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데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 수치는 조국 대표 1인 정당이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과연 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다라는 것을 이 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